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북한 체제의 정치적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는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을 전체주의 국가, 신정국가, 유교국가, 가족국가, 유격대 국가, 정규군 국가, 수령제 국가, 극장국가 등 다양하게 규정하는 논의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성격 규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을 전체주의 국가로 보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차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 지도자의 절대 권력은 초인적인 것으로서 북한은 김일성 1인을 신성시하는 신성국가라고 보는 입장이죠. 북한의 경우는 모든 권위의 원천을 김일성의 위대성에 귀일시키고 있다. 통치 권위를 조직이나 직위 또는 인민의 지지 등과 연계시키지 않고 자연인의 초인간적 위대성, 즉 신성에서 도출하게 되면 그 정치체제는 신정체제로 된다. 북한 체제는 이 점에서 20세기의 다른 전체주의 정치체제와 다르고 오히려 제정일치 시대의 신정체제나 왕권 신수설의 바탕을 둔 절대 군주제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신정국가적 특성에 대해서는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정치와 사회 강의에서 다양한 북한의 시각적인 도상을 살펴보면서 지도자가 어떻게 신성하고 초월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지를 논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브루스 커밍스의 경우는 북한을 유교국가로 설명합니다. 유교는 봉건적 군신체제 또는 중앙집중적 왕권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정치의 본질을 묻는 제자에게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유교는 군신체제, 중앙집중적 왕권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그러한 특성이 북한의 중요한 정치적 특성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네 번째로 북한의 초기 혁명 정치를 연구한 암스트롱은 북한은 유교적 가족주의와 스탈린주의를 결합시킨 국가라고 봅니다. 특히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효성에 주목하는 것이죠. 혹은 민중과 최고 지도자의 관계는 꼭 친족 간의 관계 같아서 현대 공산주의 체제의 북한을 한 가족국가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수령의 역할은 전통사회에서의 한 가정의 가장의 역할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그가 바로 국사에 대한 모든 지혜의 원천이며 국가의 운명은 꼭 한 가정의 운명을 닮았다 라고 말하면서 북한을 가족국가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와다 하루키는 북한 정치사에 관한 그의 중요한 연구서 북조선 유격대 국가의 현재라는 책에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유격대 국가라고 정의했습니다. 와다 하루키는 유일사상체계의 확립과 항일 유격대원의 모범화에 이어 주체사상이 확립됨으로써 새로운 국가체제가 모습을 드러냈다. 김일성이 유격대 사령관이며 전 인민이 유격대 대원인 국가, 이를 유격대 국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더 나아가 권헌익, 정병호는 유격대 국가와 가족국가의 개념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권헌익, 정병호는 와다 하루키는 북한 정치사에 관한 그의 중요한 연구에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유격대 국가라고 정의했다. 또한 빨치산들의 활동은 강력한 외부 세력에 맞서는 전통적인 것인 반면에 그들의 내적 유대는 부성애와 효성이라는 강력한 가치를 특징으로 하는 가족 조직을 닮은 것으로 묘사된다. 북한의 연출에서 가족적인 우호관계는 혁명 활동의 핵심 요소로서 또한 그 연장선에서 혁명국가의 근원적 미덕으로 부각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다 하루키는 김일성 사후에 유격대 국가의 개념을 수정하고 정규군 국가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김일성 사후의 체제 변화, 즉 김정일의 새로운 체제를 포착하는 데에는 유격대 국가보다는 정규군 국가로 봐야 한다라고 보고한 것이죠. 1998년에 쓴 북조선 유격대 국가의 현재라는 책은 2002년에 북조선 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라고 제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수령제 국가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북한은 수령의 영도 아래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정연한 조직 체계와 규율을 제도와 사상으로 보장하는 체제를 말하죠. 즉 소련형의 당 국가 시스템 위에 수령을 올려놓는 수령제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극장국가라고 규정하는 논의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와다 하루키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김일성을 유격대 사령관으로 하고 전 인민을 유격대 대원으로 여기는 유격대 국가는 클리퍼드 기어츠가 말하는 극장국가다. 그는 권력이 의례를 통과해 과시되면서 연극화하는 국가를 극장국가라고 불렀다. 북한의 유격대 국가는 바로 그가 말하는 바 현대의 유래를 찾기 힘든 극장국가가 되었다. 유격대 국가는 극장국가로서 설계사, 연출가를 필요로 했다. 그 역할을 담당한 것이 수령의 아들 김정일이었다. 와다 하루키는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치의 인도네시아 제의 정치와 권력의 스펙타클에 대한 고전적 연구를 인용하여 극장국가라는 개념을 소개했죠. 그는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 과정과 발전을 이해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권헌익, 정병호는 이러한 와다 하루키의 극장국가 개념을 가져와서 주로 북한의 공공예술 작품이나 대규모 스펙타클에 대해 검토하면서 북한의 극장국가적 성격을 탐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명적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에 대한 연구는 노래, 연극과 영화, 군중 집회와 대규모 행사,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유사한 사상 보급과 선전의 도구 등 대중정치의 여러 기술에까지 탐구 영역을 확대하곤 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선정 양식들을 폭넓게 혁명예술이라 부르며 이들의 보급 방식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인위적 예술 정치를 통해 카리스마 권력의 자연적 도태에 저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강력한 현대적 극장국가의 탄생이다. 이러한 극장국가의 개념은 북한의 시각적이고 스펙타클한 선전을 설명하기에 매우 적절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정치체제를 매우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지요. 이것은 아직은 북한의 체제가, 정치체제가 무엇이다 라고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한 요소들을 함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정치체제에 관한 다양한 논쟁들 중에서 북한은 전체주의적 특성과 함께 신정국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에 관한 논의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